자,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상품을 보여주고 이제 그놈의 지불용이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쭉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에 대한 여러분들 지불용이 얼마입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WTP 지불용이는 그런 내가 구매 가능한 가격, 구매할 의사가 있는 가격 중에 제일 높은 놈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가 나오면 제일 높은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숫자들이니까 그 숫자들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순서대로 쭉 나열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지불용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내가 이 노트북을 소비할 때 얻게 되는 하나를 더 이제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더 가지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편익을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노트북에 대한 지불용이 50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이 노트북을 가지게 됐을 때 50만 원에 상응하는 만족을 얻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 만족의 대가를 화폐로 드러낸다면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결국 한계 편익인 거예요. 이 노트북에. 그러니까 결국 여기 드러난 이 가상의 수치들은 이 다섯 사람의 노트북에 대한 한계 편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한 사람이 밥을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노트북을 한 개 소비했을 때, 두 개 소비했을 때, 그러니까 한 개 소비한 상태에서 하나를 더 소비할 때,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표를 디맨드 스케줄로 환산을 했죠. 지금 여기서는 한 사람이 하나씩만 산다고 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가격이 59 이상이면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빵개일 거고, 수요량이 빵개고, 그 다음에 46에서 59 사이면 몇 명이 사겠어요? 알레샤가 사니까 한 명이죠? 그런 식으로 쭉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로 그리면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수량으로 하면 계단형에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각자의 지불용에서 구매 가격을 빼서 만약에 시장 가격이 정해진다면 이 소비자 잉여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지불용이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하나의 가격에 거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양한 지불용이가 있죠. 이 노트북에 대해서. 근데 이 노트북이 이제 여러 개 쌓여 있고 여기가 노트북 가게야 라고 한다면 똑같은 가격에 팔 거란 말이에요. 60만 원에 팝니다 이러고 이제 팔면 모든 사람들이 이 중에 지불용이가 60만 원 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불용이 6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90만 원인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뭔가 얻어간 게 있죠. 추가로. 그 추가로 얻어간 그것을 바로 소비자 잉여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것이 마켓이 주는 베네핏의 하나로 봅니다. 아무리 지불용이 높아도 그냥 시장 가격에 사갈 수 있다. 이런 땡큐인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거죠. 그 땡큐한 정도를 소비자 잉여로 나타낸다 겁니다. 그러면 시장 거래가 쫙 일어났어. 만약에 여기가 160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50명이 샀어. 그럼 그 50명은 소비자 잉여가 존재하겠죠. 최소값은 빵일 거고 그보다 높은 값들로 존재할 거죠. 물론 칼같이 똑같은 사람은 정확하게 소비자 잉여가 없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노트북 시장 가격이 60만 원인데 내 지불이사는 뭐 30만 원이었다. 그런 사람도 안 샀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잖아요. 네거티브 소비자 잉여가 나온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제가 깡패여서 너 60만 원에 살래요 죽을래요 이러면 사겠지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편익이 나타나는 거지만 그거는 강도짓이죠. 폭력에 의한 협박 같은 거니까 당연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검토하는 게 아니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30달러에 거래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알레샤, 브래드, 클라우디아는 살 거고 각각의 잉여를 얻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30달러보다 낮은 지불용을 가진 아이들은 지불 안 했을 테니 아무 일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총 소비자 잉여는 29 더하기 15 더하기 5인 49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30달러야. 30달러 거래를 했어. 그러면 개별 소비자 잉여는 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 빨간 영역이 바로 소비자 잉여를 지금 시각적으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아이디어는 심플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건 이제 5명의 상황에서 계단처럼 나왔는데 되게 많은 이제 참가자들이 존재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떤 모양을 가질까요? 계단이 좀 더 촘촘해지겠죠? 나중에 우리 이제 이거 하고 나서 공급자 이론까지 하고 나면 우리도 제가 몇 번 전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가상의 상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willingness to pay와 willingness to accept을 이제 리포트하는 실험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허투루 하시면 안 되는 게, 허투루 하시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룰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많아지면 이제 5명 이상 나타나면 이 계단들이 더 촘촘해질 것이고, 무진장 많아지면 계단이 엄청 촘촘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 우하향하는 디맨드 커브가 나옵니다. 아직 원점에서 여기서는 지금 볼록하게 그리고 있지만 왜 볼록한지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프라이스, 마켓 프라이스가 이 점에서 형성된다면 당연히 얘는 이 사이만큼의 소비자잉여를 가져갈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색칠된 요 파란 영역이 소비자들이 가져간 잉여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년필의 가격이 30달러였다가 20달러가 됐다라고 쳐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원래는 이렇게 30달러에 팔려서 이런 소비자 잉여를 얻고 있었는데 프라이스가 20달러로 줄었어요. 자, 그럼 색칠을 다시 해야겠죠? 어떻게 다시 해야 될지는 명백하죠? 이렇게 회색으로 칠한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차이가 나요. 이만큼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자, 표를 봅시다. 20달러가 되면서 원래 샀던 아이들 A, B, C는 샀죠? D가 원래 안 샀는데 내 지불용이 25여서 이제는 지불용이를 넘어버렸죠.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수요는 하나 늘었죠. 지금 총수요가 사잖아요. 아까는 30이었어서 여기였는데 하나 늘은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원래 샀던 애들은 또 소비자 잉여가 더 늘었죠. 아이고, 나는 30이어서 샀을 사람인데 더 늘었네. 개인적으로도 소비자 잉여가 늘었죠. 그래서 요 세 파트는 원래 샀던 분들인데 이제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익을 더 얻게 된 거예요. 편익을. 그러니까 기존 소비자들의 잉여가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설명이 좀 다르죠. 이 사람 원래 안 샀던 애인데 사면서 생긴 거잖아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통으로 없다가 생긴 파트예요. 무슨 뜻이냐면 요 부분은 사실은 제로섬입니다. 이게 늘어난 거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서 창출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켓 쪽에서는 공급자 쪽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30달러였으면 였어도 샀을 애거든. 그런데 깎아서 팔아버렸으니 사실 이거는 공급자한테 가던 게 소비자로 이전된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르죠. 이 부분은 공급자도 원래 잃었던 게 없었던 건데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하늘에서 솟은 것처럼 생긴 겁니다. 즉, 더 나은 상태로 간 거예요. 이거는 공급자한테도 이익이고 소비자한테도 이익인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잃게 될수록 나쁜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자중 손실이라는 이름으로 배울 거예요. 그 면적을 가장 작게 만드는 것이 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기 빨간 부분이 기본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고 나머지 파란 부분이 신규 시장 참가자의
잉여 증가분인데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것을 소비자 수가 엄청 많은 버전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원래 이 가격이었는데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이랬는데 가격이 다운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큼의 증가가 나타나죠. 이 중에 요 네모 부분은 기존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고 요 삼각형 요 부분은 새로 신규 진입한 소비자들의 잉여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던 것이 소비자한테 간 거지만,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한꺼번에 봤을 때는 추가적인 이익이 아니나 요 파트만큼은 추가적인 이익이 된 거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원점에서 볼록한 수요곡선을 그리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력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탄력성, 일레스티서티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변화율의 비율입니다. 비율의 비율이에요. 비율은 원래 단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든 단위는 엔간하면 그 모든 수치의 값에는 단위가 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70cm인데 뭐 우리 어린이집 아이 하나 키를 쟀더니 100cm였어. 근데 둘의 비율을 알고 싶어 라고 하면 17분의 10이 나오죠? 17분의 10이야. 근데 야, 그 아이와 나의 키의 비율을 알고 싶어 했는데 17분의 10cm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냥 비율이 17분의 10이야 라고 하면서 단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비율은 단위가 없어요. 퍼센트는 단위냐라고 부르신다면 단위라기보다는 그냥 표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냥 비율에다 100을 곱한 거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냥 퍼센티지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변화율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의 비율이라는 거죠. 오른쪽 이건 잊어주시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교과서에서 탄력성을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러면 왜 델타 B분 델타 A에다가 역수를 델타를 떼고 붙일까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요 그림을 보면 참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변화율이란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 키가 뭐 10년 전에 10% 증가했어 라고 한다면 내 키가 원래 100cm였어. 이었는데 10%가 증가했어 라고 하면 110cm가 된 거죠? 110cm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델타 X는 얼마입니까? 10이죠? 우리는 원래 정의를 알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일반화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10%가 증가했다. 0.1이죠. 100이라는 숫자가 110이 됐어. 센티미터가 됐어. 내가 지금 탄력성의 정의가 변화율분의 변화율이니까 변화율을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델타 지금 이걸 x라고 쳤을 때 x2가 이렇게 됐으면 델타 x는 10이고, 그러면 그럼 이게 비율인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비율이 뭔지.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만 한번 보면 돼요. 이 10%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100분의 10이 되면 10%가 되죠. 이 100은 어디서 왔지? 원값이구나. 하첨자 붙이면 헷갈리니까 하첨자 뺍시다. 비율은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원값에다가 변환값, 원값을 분모에다 두고 변환값을 분자에 두면 돼요. 자, B에 대한 A의 탄력성, B의 변화율에 대한 A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그 이제 베이스 변화율을 분모에다 깔고요. 근데 변화율은 아까 말했듯이 변수분의 델타 변수니까 B분의 델타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자에는 이제 그 타겟 요인, 종속 요인의 A분의 델타 A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분자 분모에다 AB 곱하면 요 식이 나오는 거죠. 많이 보시게 될 탄력성의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요걸로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봐요. 별거 아닙니다, 개념은. 그리고 이건 정의예요, 정의. 탄력성의 정의니까 틀렸다 맞았다 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태클 걸 수 없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냥 더 유용한 정의가 있냐 뭐 아니냐가 있는 거지, 틀린 정의가 있다 맞는 정의가 있다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탄력성이라는 놈은 왜 하느냐?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런 수요에 관해서도 탄력성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가장 많이 쓰는 탄력성입니다. 수요와 관련해서.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0% 변했을 때 수요가 몇 % 변하느냐는 거예요. 비율이죠. 둘 다 지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가격 변화의 비율을 분모에다 두고 분자에다가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가격이 30에서 20이 됐다라는 거, 3분의 1이 감소된 거죠. 가격이 3분의 1 감소했을 때 수요량은 몇 % 증가했느냐, 얼마의 비율로 증가했느냐 라고 한다면 아까 3에서 4로 변했으니까 얼마 증가한 거야? 3분의 1 증가한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3분의 1분의 3분의 1이니까 1이네, 탄력성이. 그런데 상품들마다 이 탄력성은 다릅니다. 어떤 것은 가격이 막 10%, 20% 변해도 수요량이 그렇게 많이 안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그러냐면 생필품 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뭐 가격이 올라도, 그래서 달걀 파동이 났다라고 해도 무슨 달걀이 이렇게 비싸 하면서 사 먹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저기 주유소에 이제 봤더니 갑자기 1,500원이었던 그 휘발유가 막 2,000원이래. 그럼 안 넣어 하고 그냥 갈 수는 없죠. 가다가 차가 멈출 테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이제 넣는 거지. 가급적 차를 좀 덜 타려고는 하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탄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크게 퍼센티지로 변해도 그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탄력성이 낮은 상품은 담배입니다. 담배는 거의 중독성으로 치면 마약을 뺨치기 때문에 탄력성이 이번에 2015년에 담배값 40% 인상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흡연량이 감소는 했거든요. 그 탄력성 측정해 보니까 0.15가 나와요. 40% 변했는데 그 40분의 X는 0.15가 되면 얼마나 흡연이 감소했는지 나오겠죠. 자, 그 탄력성이 낮으면 그 그래프가 수직에 가깝게 씁니다. 탄력적인 아이들은. 그 다음에 이걸 알고 싶으면 극단적으로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즉 아예 반응을 안 해. 가격이 뭐 20% 30% 변해도 수요가 전혀 변하지 않아. 그런 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저기 가로축으로 쓰겠죠? 완전 수직선이 돼버립니다. 반대로 그의 반대로 엄청 예민한 상품들도 있어요. 가격이 티끌만큼만 변해도 확 움직이는, 수요량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은 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 뭐 10% 변했는데 수요량은 50% 변하는 거죠. 예민한 겁니다. 얘네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수평선이 나와요. 가장 극단적으로 탄력적인 경우는 뭐겠어요? 현재 가격에서 0.1%라도 변했을 때 바로 수요량이 제로가 돼버리는, 올랐을 때. 그리고 0.1%로 낮아지면 무한대로 확 이렇게 수요가 느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완전 수평인 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상품들은 아주 낮지도 아주 높지도 않으니까 어중간하겠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선의 사이에 있는 우하향하는 모양을 띠게 되는데, 그럼 왜 탄력성이란 개념을 쓰느냐. 지금까지 우리 수학 시간에 탄력성의 티귿도 안 배웠었죠. 왜 이게 갑자기 경작에 나오냐, 이게 왜 말이 되느냐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이제 어떤 행동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가격이 변했을 때 내가 수요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절대값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부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자, 가격의 값 자체가 1만 원이 올라가는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많이 오른 건지 적게 오른 건지. 왜냐하면 라면이 10,000원 올랐다. 이거 대박 사건이죠. 세상에 안성탕면이 700원이었는데 1,700원이 됐어. 그럼 이제 어디 데모를 해야겠지만 10조짜리 항공모함이 10,000원 올랐어. 그러면 그래 이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거라는 겁니다. 똑같이 값은 10,000원이 올랐지만 사실은 원래 가격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은 완전히 다른 이벤트죠. 그러니까 절대값, 가격의 절대값 델타 P가 1만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사건일 수 있겠지만 현상에 대놓고 보니까 썩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말이 되게. 가격 변화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상품들마다 가격이 다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가격의 비율로 표현해버리면 됩니다. 즉 가격이 10% 올랐어 라고 기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라면이 700원이었다 치면 얘는 770원이 되는 거죠. 그냥 있을 법한 사건이죠. 항공모함도 10조에서 11조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아까 같이 완전히 다른 이벤트가 돼버리진 않게 되죠. 조금 더 이제 비슷한 급의 사건으로 취급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비율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값으로 표현했을 때는 별로 행태를 잘 설명 못해요. 하지만 비율로 설명하면 행태가 좀 더 잘 설명됩니다. 그래서 비율의 비율을 이제 검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수요량의 변화를 Q라고 부르고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를 Q라고 하고 가격을 P라고 부른다면 델타 P분의 델타 Q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이유로. 원래 상품이 얼마였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야, 가격을 얼마 다운시켰더니 수요가 100개 증가했어. 근데 마켓 전체 사이즈가 한 100억 개씩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서 100개 변하는 거랑 1000개 변하고 있는 시장에서 100개 변하는 건 완전 다른 이벤트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요. 비율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즉 P분의 델타 P, 가격이 몇 퍼센트, 얼마의 비율로 변했어? 그 다음에 Q분의 델타 Q, 수요량은 얼마의 비율로 변했어? 를 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어머나 이거 원점에서 그걸 다 제가 날려버렸네 슬라이드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원점에서 볼록한 게 이 탄력성 개념과 연관이 있느냐? 지우개가 없네. 자, 탄력성이 그러면 비교적 일정하다는 거죠. 경제 주체들은
수요에 대해서 탄력성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일정한 수요 함수가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하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요 함수가 p분의 1이야. 이런 함수가 있다면 일단 얘가 탄력적인지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구해보면 Q분의 P 델타 P분의 델타 Q죠. 자, 사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제가 미분 안 쓴다고 했는데 지금 무리하게 한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P인데 그러니까 Q를 P로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Q를 대문자인데 Q를 P로 미분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P 함수로서의 Q잖아요. 미분해 보면 P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P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이건 얼마냐면 마이너스 P제곱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Q분의 P 곱하기 마이너스 P제곱분의 1이니까 얼마야? 자, 그런데 이제 Q가 P분의 1이었죠? P분의 1분의 P 곱하기 마이너스 P제곱분의 1은 자, 여기다 P를 곱하고 P를 곱하면 짱짱 지워지고 P제곱이고 P제곱 다시 지워지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숫자가 나왔죠. 탄력성 구했는데 숫자 하나로 꼴랑 나왔죠. 탄력성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Q는 P분의 1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P랑 Q를 가지고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변화 비율 대비 수요 비율 변화가 일정한 함수는 원점에서 볼록합니다. 이걸 뭐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고, 이걸 뭐 나 미분 모르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상급 수업에서 열심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상품이 어떤 때 탄력적이고 어떤 때 비탄력적이냐, 이거를 좀 보는 거예요. 어떤 때 가격에 민감하고 어떤 때 가격에 둔감하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만약에 상품이 대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 아니면 딴 상품을 쓰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상추가 너무 비싸? 깻잎에 싸 먹으면 돼. 라고 한다면 그런 상품들은 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상추값이 너무 비싸졌어. 그러면 깻잎을 싸 먹으면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수요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죠. 거꾸로 말하면 대체재가 없다면 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달걀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죠. 휘발유도 대체하기 어렵고 휘발유 비싸니까 경유 넣어야겠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알코올 넣어야겠네.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그럼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치제와 필수제 중에 어느 게 탄력적일 것 같아요? 사치제가 탄력적이겠죠. 아무래도 이건 없어도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아니니까. 필수제는 없으면 좀 괴로울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제는 비탄력적, 사치제는 탄력적인 경향이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기냐 짧냐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충분해, 야 그럼 좀 참자, 지금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수요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결정해야 되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탄력성이 낮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응할 시간의 이제 길이에 따라서도 장기 탄력성이 더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탄력성이 더 높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비자 이론 파트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공급자 이론 파트로 넘어가야겠죠.
자, 공급자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급자 이론입니다. 이제는 공급자 쪽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혹은 생산자, 혹은 판매자, 어떻게 표현해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완전 경쟁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소비자 이론에서 도출한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와 단기, 규모의 경제, 생산자 영역, 탄력성, 이 순서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이다. 퍼펙트, 완전 컴피티션, 경쟁. 완전 경쟁 상태를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완전 경쟁 상태다. 가장 이상적인 이제 이론적인 상황이죠. 이 상황이 완벽하게 성립하려면 아래 네 조건이 성립해야 됩니다. 먼저 상품들이 다 같아야 돼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만든 노트북이든 B라는 회사에서 만든 노트북이든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그거야. 똑같아. 이래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 상품들이 많죠.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든 게 삼선 슬리퍼 시장 같은 거죠. 밑바닥에 잘 보면 공장이 다 달라요. 회사가 몇천 개가 있거든요. 삼선 슬리퍼를 만드는 회사는. 두 번째, 수요자와 생산자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됩니다. 양쪽 다. 많을 뿐만 아니라 마켓 쉐어도 아주 자잘하게 갈라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주체들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이게 아마 주교재에선 빠져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의 진입 탈퇴, 생산 요소 이동 등이 자유롭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생산하든 그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준화된 제품이라는 거죠. 그게 성립해야지 일단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논의가, 스토리가 이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안 그런 상품들이 대다수죠.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자 한다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모형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경제언론 1이나 미시경제학 이런 데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비자 취향에 따라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특정 기업 상품의 수요자가 그 엔간히 정말 불리하게 하지 않는 한 이탈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라는 기업의 자동차만 사고 있어. 난 그 회사 자동차 마음에 들거든. 계속 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쳐요. 엔간하면 안 바꾸겠죠. 그 회사의 차를 사는 쪽으로 계속 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회사가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가격을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행보를 계속하면 그 누적이 되면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아유, 안 되겠다. 나 이제 다른 회사 걸로 살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수요자와 생산자의 수가 많다는 거는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고 설명이 불충분한데, 불충분한 측면 뭐냐면 마켓 쉐어도 충분히 자잘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고도 나서 얘네들이 담합하지 않아야 됩니다. 완전히 정말 경쟁적으로 비타협적으로 굴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이 상태에서 약간 거리가 있죠. 과점 상태에 가깝습니다. 완전 정보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요자나 공급자 전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판매자가 1원이라도 싸게 판다라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모든 공급자, 모든 판매자가.
근데 예전에는 20세기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완전 정보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현실에 좀 떨어져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얘기가 좀 달라졌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가격 비교 같은 게 실시간으로 되니까 사실은 이 이론적이라고 알려졌던 상황이 어느 정도 현실이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살 때 하다못해 뭘 살까? 기저귀를 산다라고 하면 이제 기저귀 검색 쫙 나오거든요. 무슨 상표에 무슨 기저귀 몇 세용 뭐 엑스라지 정말 10원 단위로 막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 안 한다면 사실 전자제품도 가격 비교 사이트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크게 저기 하지 않죠. 하지만 공급자들이 그것을 회피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조건을 복잡하게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2년 약정인데 뭘 하면 뭘 주고 대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뭘 깎아주는데 할부 원금이 어쩌고 뭐 선택 기변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이제 비교가 안 되지. 나는 그냥 스마트폰 사려고 했을 뿐인데 뭐가 이렇게 많아. 복잡해지면서 비교가 잘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그 피로감을 유발시켜서 간단하게 비교 못하게 만드는 건데 금융 상품들이 많이 쓰고 있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행정명령을 내리면 이제 광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막 그 이미지 광고가 막 나온 다음에 끝에 깨알 같은 그 한 2초 정도 보여주면서 그걸 막 읽죠. 처음에 2초 보여주고 딱 했는데 그걸 언제 다 읽냐라고 이제 당국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읽어. 본 상품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법은 지키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합니다. 서로. 하지만 전자제품 같은 공산품은 워낙 이제 표준화돼 있어서 이 상태 가까워졌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완전 정보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 비교가 있기 전에는 직접 찾아가서 발품을 팔았어야 됐어요. 그때는 이제 소위 용산 전자상가나 뭐 남대문의 카메라 가게 같은 데 가면 이제 완전히 협상의 장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협상력이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품질의 뭐 제품을 싸게 샀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가지를 쓰고 오곤 했습니다. 마지막 원칙, 자유로운 진입 탈퇴라는 것은 해당 산업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냐, 진입이란 탈퇴는 그런 겁니다. 이 시장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주로 소비자는 그냥 내 노트북 살까? 사지 말아야지. 이러면 이제 탈퇴가 되는 거니까 별로 마찰이 없어요. 하지만 기업은 얘기가 다르죠. 내 노트북 사업을 좀 해볼까 하다가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사실은 내 들여놓은 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런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소비자가 쉽게 자기 상품 시장에서 나갔다 들어갔다는 게 쉽듯이 공급자들도 쉽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 어렵죠.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공급 곡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기나긴 여정이에요.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올 겁니다. 그걸 다 하고 나면 공급 곡선이 꼴랑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하려면 생산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생산 함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 수학 함수를 여기서는 도입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것만은 명심해 주세요.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질 수 있다는 거.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양한 게 있어요. 노동, 뭐 도구, 원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을 갈아 넣으면 생산물이 나옵니다. 그쵸? 생산 공정을 거쳐서. 이것을 생산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쌀 농사에는 노동도 들어가고 토지도 필요하고 농기계도 필요하죠. 그 밖에도 뭐 비료도 필요하고 뭐 벽시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한데 그런 걸 다 통칭해서 여기 다 때려 박아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토지나 기계는 완전 고정이에요. 지금 현재 10헥타르에다가 경운기 5대가 있고
있어요. 요 노동만 이제 변화시켜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임대료와 경운기도 리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월 400만 원이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노동력은 월 200만 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월간 플로우죠, 값이. 그러면 쌀의 양은 토지 면적, 자본량, 노동량인데 토지 면적과 자본량은 고정이니까 상수예요. 상수니까 여기서 빠지고 노동량만의 함수가 됩니다. 그렇게 한 상태로 이제 측정을 해본 거예요. 노동을 하나도 안 써보고 얼마나 나오나 봤어. 하나도 나올 리가 없죠. 잡초만 무성해. 빵. 한 명을 갖고 해봤어. 그랬더니 몇 가마가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 것들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로축에 노동량을 넣고 세로축에 쌀의 양을 두면 점점점점 찍히겠죠. 측정하면서. 그게 바로 생산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선 지금 투입량을 토지와 농기계로 완전히 고정해버렸죠. 실제로도 그런 토지나 농기계 같은 것들은 단기간에 쉽게 바뀌는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픽스트 인풋이라고 부를 거예요. 고정 요소. 고정 투입 요소라고 부를 거고, 노동량은 단기에 변화시킬 수 있죠. 한 명 일하게 할 수도 있고 두 명 일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가변 인풋, 가변 투입 요소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정 투입 요소를 고정하고 가변 요소만 계속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기간을 되게 길게 잡으면 고정 요소라고는 부르고 있지만 그 고정 요소도 변화시킬 수 있죠. 야, 이거 사업 되게 잘 되는데? 야, 그럼 우리 기계 좀 더 투입하자. 아니면 토지를 좀 더 사서 사업을 확장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긴 시간에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장기라고 불러요. 하지만 당장에 야, 쌀 산업 잘 되는데 그냥 우리 내일 토지 2배로 늘려서 하자.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에는 못 변하니까 단기 투입 요소만 변하게 할 수 있다. 즉, 야, 지금 노동력 10명 일하고 있는데 내일은 9명만 일하자. 라고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변화시킬 수 있는 기간을 단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단기 공급 곡선이에요. 단기. 그래서 고정 요소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력을 한 명 투입했을 때 쌀이 몇 단이 나오나 이런 걸 다 측정을 해봤어요.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과서는 좀 달라요. 교과서는 막 증가하다가 나중에 감소했어요. 근데 그 얘기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증가는 요 파트로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측정된 값이에요. 맞다 틀리다를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다른 값이 나와도 여러분들 그냥 그게 측정치라면 그 측정이 정확하다면 받아들이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은 왜 이윤극도의 생산량 얼마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봤어 지금. 아마 꼴랑 요거만 주어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기업이 가장 높은 이윤을 어떤 수량으로 노동력을 얼마나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양을 생산해야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받아들여야 되는 변수가 있는데 얘는 받아들여야 되는 변수입니다. 이 쌀을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의 사정이에요. 이 기업의 그냥 능력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로축의 수량, 가로축의 투입 요소의 양을 두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게 공급, 이게 생산함수예요. 그리고 이것을 총 생산 곡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토탈 프로덕트 커브. 자, 지금 이 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조 증가하고 있어요. 즉 언제나 상승합니다. 투입 요소가 증가하면 상승하고 있어. 하지만 처음에 증가한 정도에 비해서는 뒤에 증가한 정도가 좀 적죠. 이것을 수학 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에 들어가는 노동은 더 급격하게 성장하지만 뒤로 갈수록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그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정도가 줄어든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이제 생산함수의 그래프인데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모양 비슷하죠? 비슷하다. 여기서 꼴렁하고 이제 꺾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노동을 너무 많이 투입해 버려 가지고 오히려 네거티브 시너지가 나버린 거예요. 번잡해 가지고 자꾸 부딪혀 가지고 앙 부딪히고 막 멱살 잡고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생산을 못 했어. 야이씨 내 바꾸랑 으악 이러고 막 화장실 가서 줄 서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관측치일 뿐이니까 관측 결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생산 함수를 갖고 있다? 그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윤극대 생산량을 구하시면 돼요.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방법을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총생산 곡선은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려보시면 이런 S자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요 뒷부분은 우리가 원래 봤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가 다르죠? 이건 뭐냐면 이거는 수학 체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죠. 이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같이 일하는 것들이 분업의 효과로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한 명 시켰더니 한 명이 밭도 갈고 비료도 뿌리고 씨도 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두 명, 세 명 오니까 이번에 한 명은 씨만 심어, 한 명은 비료만 뿌려, 한 명은 밭만 갈어.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한 명이 혼자 했을 때에 비해서는 3배가 아니라 4배, 5배 성장이 나는 거죠. 산출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포화 상태로 가는, 이제는 더 이상 노동력이 늘어나도 분업의 시너지 같은 걸 누릴 수 없는 상황. 물론 늘어는 나지만, 그래서 극단적으로 뒤로 가면 거의 수평에 가깝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완전 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무슨 모양을 띠든 언젠간 요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포화 상태 가까워지면 이 패턴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플한 버전으로는 그냥 요 상태를 보여줬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버를 한 명, 노동을 하나 더 추가시켰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양도 일종의 한계 개념이겠죠? 여기에는 한계 생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MP, 마지널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노동력 한 단위, 그러니까 델타 L이 한 단위일 때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 델타 Q다. 이거는 뭐 Q를 L로 미분한다는 뜻인데 뭐 나중에 상급 수업을 위해서 그냥 남겨둔 표현입니다. 지금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MP 언더 L이라는 건 뭐냐면 L로 미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L로밖에 미분할 수 없는데 왜 저렇게 L을 쓰냐. 사실은 생산함수에 L만 들어간 게 아니라 고정 요소들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사실 고정 요소로도 미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의미해요. 고정 요소니까 상수를 미분한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장기 분석할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토탈 프로덕트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아까 TPC 구했잖아요. TP 곡선. 그러니까 토탈 프로덕트 총 생산 곡선을 구했죠. 생산함수의 그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사실은. 한번 보죠, 그러면. 자, 원래 이것도 질문이 들어와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데 교과서는 이 마지널 값을 구할 때 표 뒤에다 놔요. 저는 앞에다 놨죠. 엄밀하게 사이에 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 힘들잖아요. 테이블 만들기 힘드니까 이제 한쪽에 쏠리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는 건데 그 교과서 주텍스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놓든 그 차이는 사소해진다. 나중에 이 단위들이 되게 세분화될 수 있을수록 사실은 저 부분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수학적 표현은 기울기다. 토탈 프로덕트 커브의 기울기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위로 쏘는 버전으로 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를 두 개를 그래프를 그려봐요.
이거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19, 17, 15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했느냐? 델타 Q를 델타 L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델타 Q는 얼마? 19, 델타 L은 1. 그러니까 19가 된 거고. 뭐 얘는 델타 Q가 9죠? 델타 L은 1이니까 9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해 보시니까 19, 17, 15, 13, 11, 9, 7, 5가 나오죠. 그래프로 그리면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는 모양새의 그림 나오는데 이게 의미는 뭐냐면 이게 아까 기울기라며요. 기울기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고정 투입 요소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지금은 토지 투입량을 2배, 농기계도 2배 지금 증가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산함수가 변하겠죠? 자, 얘네들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프로 표현하려면 축변수를 봐야 되는데 축변수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토탈 프로덕트 커브를 변화시킬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MPL도 다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려보면 총 생산 곡선은 원래 이게 오리지널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고정 투입 요소를 더 면적도 넓게 하고 경운기도 많이 투입해서 했더니 측정했더니 저런 모양새 테이블이 나왔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나왔다. 즉 고정 투입 요소 증가로 총 생산 곡선이 위로 이동했다. 그럼 마지나란 값은 어떻게 변했느냐? 원래는 19, 17, 15, 13 이랬는데 아까 다시 계산해 보니까 38, 34 이렇게 됐다. 얘도 위로 이동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생산 기술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뭐냐? 비용입니다. 좋아, 생산했어. 그걸 팔면 뭔가 이제 이익을 얻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데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걔네들을 제해줘야지 진짜로 얘네들이 벌어가는 돈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기회비용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돼요. 경제학에서는 명시적 비용만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묵적 비용이라는 걸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암묵적 비용이 직접 관찰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먼 훗날 결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제로의 이윤을 얻는다라는 결론으로 끝나거든요. 그게 그냥 뭐라고 해야지? 야, 너 매출 얼마야? 1억. 야, 너 많이 벌었겠구나. 근데 비용이 1억 들었어. 라고 하면 1년 동안 넌 번 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제학 모형에서 이윤이 제로가 나왔다는 것은 암묵적 비용을 감안해서 제로가 나온 거라서 통상적인 수익률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평균 수익률을 얻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수익률을.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암묵적 비용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결국은 기회비용 얘기인데 만약에 빌 게이츠가 실제로 이 양반이 되게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관두거든요. 중간에 사업한다고 때려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일단은 때려치면서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회사 만들 때 비용이 들었겠죠. 그 창업 비용에다가 사실은 이 사람이 학교를 그대로 다녔더라면 얻게 됐을 기대 연봉이 있죠. 예상 연봉.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게 되면 취직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창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창업 비용이 당장 있을 거고, 근데 중퇴하고 창업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학교를 그냥 다녔더라면 얻게 될 대강의 연봉들이 나오죠. 그것들이 여러분들 직접 손해본 건 아니지만, 비용으로 지출한 건 아니지만 원래 그만큼 벌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안 벌었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비용 개념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즉 차선책의 순편익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봤더니 이런 것들을 이 비용을 감안하고도 창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너무 셌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빌 게이츠 말고 뭐 다른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럼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갖고 봤을 때 등록금, 그리고 이제 암묵적 비용은 이 대학 진학의 차선책,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일했다, 뭐 창업을 했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뭐 어디 고용됐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A군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죠. 그런 순편익이랑 대조해서 이 비용들을 산정했을 때 대학 진학하는 게 진학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죠. 차선책의 순편익을 어떻게 알아? 그거 알면 우리가 다 성공한 사람이 됐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안전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위험 회피를 하는데,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위험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다행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그 과제가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불확실성, 도박의 선택,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어요. 나중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경작에서의 비용은 기회비용, 암묵적 비용을 포함한 기회비용이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에다가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표에서는 지금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면 등록금 내야 되고, 뭐 교재 학용품, 컴퓨터도 사야 되네. 합치니까 9,500달러가 들어가네. 이건 명시적 비용이고, 여러분들도 익숙한 개념이죠.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은 바로 이 암묵적 비용입니다. 내가 학교를 안 다니고 일을 했을 때 지금 임금이 얼마쯤 되나 추산해 보니까 나의 현재 경력과 커리어로 봤을 때 35,000불을 벌겠는걸. 그러면 그 사람의 암묵적 비용은 35,000불이고, 그럼 이 사람의 기회비용은 9,500 더하기 35,000인 거예요. 그래서 44,500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윤이라고 보통 부를 때 딱 떠올리는 이유는 경제학적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회계적 이윤이라고 부릅니다. 명시적 비용에서, 명시적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거예요. 그게 회계적 이윤이고, 경제학적 이유는 여기에다가 비용의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해서 빼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론이 될 완전 경쟁 시장에서 모든 공급자들은 제로의 이윤을 얻는다라고 한 건 이게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상 이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퀄 제로니까 수입 빼기 명시적, 이 부분이 이제 회계상 이윤이죠. 이게 넘겨. 그러면 수입 빼기 명시적 비용은 암묵적 비용이다가 나오죠. 암묵적 비용이 차선책에 저거잖아요. 차선책은 보통은 그냥 평균적인 이윤으로 많이 상정이 됩니다. 고만고만한, 대졸자가 고만고만하게 일하면 고만고만한 월급을 받는다. 대졸자 평균 월급이 300만 원쯤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인생을 미리 살아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선책의 실제 정확한 비용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가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지만 혹시 알아요? 또 대학 졸업해서 더 잘 살았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실제 예로 가상의 복사가게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뭐 자본인 복사기는 갖고 있어. 가게는 연간 10만 달러를 벌고 있어. 여기에 집세, 전기료, 점원임금 다 하니까 연간 6만 달러가 나가. 그럼 빼면 4만 달러를 내가 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다가 이제 복사기를 1년 돌렸으니까 수명이 줄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연간 5천 달러쯤 된대요. 그러면 이걸 다 감안하면 이 사람은 연간 35,000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회계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지금 암묵적 비용을 검토하지 않았으니까 암묵적 비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지금 차선책은 뭘까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의 차선책은 뭐였냐면 복사기 일단 팔아. 그리고 파는 게 아니라 복사기를 임대를 줘버려. 다른 복사 가게에.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을 받아. 그게 알아보니까 연간 3,000불의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는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그냥 임노동자로 월급쟁이로 살아. 해보니까 임금 협상 대충 전망을 보니까 34,000불이 나와, 연간. 자, 그럼 이 사람의 암묵적 비용은 저 두 개를 합친 거겠죠. 연간 37,000불. 그러면 내가 가게를 운영했을 때 35,000불의 회계상 이윤을 얻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다시 암묵적 비용 빼야 되잖아요. 아까 얼마였죠? 37,000이었죠? 뺐더니 2,000불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아까 차선책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 차선책이 아니죠? 얘가 더 나은 선택이고 얘가 차선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택을 할 때 가지고 있던 복사기 임대를 주고 자기는 그냥 노동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요. 어려운 점은 이 암묵적 비용을 측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데 결론이 경제학적 이윤이 제로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이쿠 큰일 났네 이런 게 아니라 회계적 이윤을 내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쿠 큰일 났네 했다는 거는 너 회계적 이윤이 제로야? 라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그 사회의 평균적인 이윤을 얻고 있다. 그게 이제 보통 세컨 옵션일 테니까 그 정도를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경제적 이윤이 제로야? 결국은 평균적인 이윤 정도를 버는구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앞에 있던 그 생산함수로부터 이제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코스트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쌀 산업에서 코스트는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생산 요소가 두 종류가 있었으니까 각 종류로부터 나오겠죠. 먼저 고정비용, 토지나 자본의 임대료가 400만 원이었다고 했어요. 그 400만 원이 일단 고정비용으로 나갑니다. 이건 노동자를 빵명을 쓰든 100명을 쓰든 똑같이 나가죠. 그런 의미에서도 고정이에요. 두 번째, 노동에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료, 사실은 여기 얘기 안 했지만 원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료는 무시할 거예요. 노동력만 가변 투입 요소다라고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노동력에 대한 임금도 비용이죠. 그래서 총 비용은 이 둘을 더한 겁니다. 픽스드 코스트 더하기 베어러블 코스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의 비용은 경제학적 비용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픽스드 코스트가 400만 원 고정이고 베어러블 코스트가 200만 원 곱하기 노동자의 수니까 라지 L이 노동자의 수예요. 토탈 코스트는 400 더하기 200 곱하기 L이겠죠? 그러면 앞에서 구했던 그 표를 가지고 보시면 몇 명을 고용하던 픽스드 코스트는 똑같이 나가고 대신 몇 명을 고용했냐에 따라서 베어러블 코스트는 변하죠? 그러면 토탈 코스트가 나옵니다. 4, 6, 8, 1000 이렇게. 여기까지는 간단한 산수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토탈 코스트 커브가 나오는데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가로축에 생산량, 세로축에 그걸 넣었는데 이게 직선으로 나올 것 같은데 왜 쏙 올라가죠? 이게 지금 간격이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하는 정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상승한 정도가 점점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코스트가 증가하는데 코스트가 점점 더 심하게 빠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탈 코스트를 레이버로 표현하면 400 더하기 200L인데 직선으로 나오려면 가로축을 L로 두면 직선이 나와요. 근데 지금 가로축을 Q로 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탈 코스트는 Q는 FL이고 그러면 L은 F 역함수 Q고 뭐 이건 그냥 수학 얘기인데 결국 중요한 얘기 이 수학 얘기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토탈 코스트 컵을 구할 때 가로축에 생산량을 뒀다는 거예요. L을 안 두고. 그 얘기를 지금 수학적으로 의미를 푼 겁니다.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추석 잘 세시고 추석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